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안타까운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이 종종 장기 기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합니다. 5명, 6명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장기 이식을 대기한 분만 지금 5만 명이랍니다. 근데 지난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는 483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이 있네요. 보통 간호사분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유세웅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란 직함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네. 보통 간호사분들이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제 기증자분께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시면은 이제 그 기증이 실제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업무를 이제 조정하고 중재하고 관리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속돼서 일해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병원 소속이고 또 흔히들 헷갈리시는 장기 기증,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는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수혜자와 그리고 대기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장기 기증 혹은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는 이제 기증자에 초점이 있어서 그분들 면담하고 동의서를 받고 이제 전체적인 절차 다 끝나면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같이 인도해 드리고 또 후에 유가족 케어까지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크게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와 장기 기증 내지 장기 구독 네, 코디네이터. 맞습니다. 네. 이 두 영역으로 나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세웅 코디네이터는 그럼 이식 부분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직무는 그런데요. 이제 한국의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HOPO라고 불리는 그런 기관들을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사 판정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제 기증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2000년도에 이제 장기 등 이식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됐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뇌사자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호포라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현재는 이제 3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형 병원들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주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제 지방에 있는 유소의 병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세웅 코디네이터는 지금 그런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HOPO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내에서 뇌사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동의도 하고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의 업무까지 같이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필수 전제 조건이 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뇌사가 뭔지, 뇌사와 심장사 이렇게 구분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그 사망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뇌사와 심장사 이래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뇌사 상태에서만 기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뇌사 같은 경우는 그 호흡을 담당하는 연수호를 포함한 모든 그런 뇌 부분이 사망을 해서 이제 수일, 수주 내에 이제 자연스레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아니, 호흡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일이 아니라 그냥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반대로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그런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제 그런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 기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사 상태는 뇌가 다쳐서 호흡이 정지된
예, 맞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게 되는. 예, 바로거나 아니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식물인간처럼 뭐 의식도 전혀 없고 뭐 이거는 기본이 된 거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그 뇌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 검사가 보통은 1차, 2차 조사, 그리고 뇌파 확인 검사, 그리고 뇌사 판정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뇌사가 합당한지 예, 요거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요 1, 2차 조사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런 자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예. 또한 동공이 확대되어서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진 않는지 보통 뇌가 이제 타격을 입으면 동공부터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손과 발 쪽에 그런 신경학적 손상은 없는지 이거를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2번 검사를 하고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1세에서 6세까지는 이제 24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또 검사를 합니다. 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네, 맞습니다. 실제 뇌사가 맞는지. 근데 이제 2개월에서 1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시간 이후에 이렇게 2차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1차, 2차 조사할 때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꼭 동행을 하셔서 예. 이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조사하고 그다음 또 뭐 뇌파 검사를 해보고. 네, 이제 뇌파 검사에서는 평탄 뇌파라고 해서 파형이 이렇게 살아있는 뇌는 이렇게 파형이 많은데 이제 뇌사인 경우에는 거의 이게 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르기를 평탄 뇌파라고 하는데 그런 평탄한 뇌파의 파형이 30분 이상 확인이 되면은 이 사람이 좀 뇌사에 가까운 상태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판정이 되면은 뇌사 판정 위원회로 갑니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 뇌사 판정 위원회는 이제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아니면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명망한 그런 일반인까지 해서 총 3분 이상의 그런 인원들이 구성이 되고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이 사람이 그런 이 사회적으로나 이거는 뇌사에 정말 합당하다, 이건 뇌사 기준이 합당하다 판정이 되면은 그 시간이 법적 사망 시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예를 들어 5시간 이후에 한다고 해서 요 시간이 사망 시간이 아니고 그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이제 그 뇌사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시간이 예. 법적으로 사망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심장사와 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심장사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옵트 아웃이라고 해서 내가 따로 기증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장기 이식을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옵트인 제도라고 해서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 예, 밝힌 사람에 한해서 이제 장기 기증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기증자가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이제 나는 삶의 끝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생명 나눔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기증자에게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보호자의 그 동의가 없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뇌사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기증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뇌사 상황이 이제 판정을 딱 내리면 그때가 사망 순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뇌사자들한테는 어떤 장기가 기증이 가능합니까? 뇌사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개의 장기가 가능하다고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장, 이제 소변을 담당하는 신장과 예, 간장, 그리고 심장, 그리고 폐. 폐도. 네, 폐는 또 이게 하나하나 따로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잘 없기는 한데요. 예,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에도 좌측 신장, 우측 신장에서 가능하겠죠.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췌장, 그리고 소장,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도 간을 이렇게 쪼개서 애기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간 분할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가능하고 이제 소장까지도 가능하고요. 조직까지 범위를 좀 확대를 하면 그런 피부라든지 그런 뼈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의 판막 같은 예, 판막도 가능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부, 족부 이식까지 그래요? 예,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부 이식 케이스도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건에서 4건. 그렇게 여러 가지 장기의 이식이 가능하니까 한 분이 뭐 6명, 7명, 새 생명을 네, 맞습니다. 부여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게 가능해지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장기 이식 하게 될 경우 이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이 냉동 가방 같은 거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중요하죠, 시간이. 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보통 이제 내사장기 기증자로부터 이제 장기를 이렇게 구득을 해서 이제 수혜자에게 이어붙이기까지 요 사이 시간에 이 장기의 입장에서는 피가 안 흐르게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서 그렇죠, 이동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세련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허혈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 허혈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이제 장기의 손상을 최대한 막고 그렇겠죠. 이제 받으시는 분이 건강하게 수혜를 잘 받고 그리고 수혜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을 하는 게 결국 기증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바랬던 뜻이니까 당연하죠. 이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가방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심장이 제일 그 시간이 줄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그 이동 시간이 한 4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동이라는 게 네. 기증자로부터 적출된 순간부터 네, 맞습니다. 이 수혜자한테 다시 수술이 끝나는 시간까지 네, 맞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예, 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적출 후 수술 완료까지 4시간. 수술 이야. 완료까지는 한 6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뭐 봉합도 하고 이제 피가 나면은 그 지혈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4시간, 6시간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좀 그래서-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말 그대로 구급차 타고 정말 시민들이 양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다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는 KTX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헬기까지 타야 되는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참 힘든 경우는 그 KTX 같은 경우는 그거를 놓치면은 보통 기본이 한 30분, 1시간 뒤에 기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4시간 안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기차만 타더라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반 이상 걸리죠. 네, 만약에 기차를 놓친다고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KTX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동대구역을 이용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다음 기차까지는 너무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KTX에 이제 역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 상황이 이러이러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느냐. 기차를 좀 연발시켜달라? 네, 조금만 플랫폼에서 처음에는 좀 난처해 하시더니 일단 최대한 빨리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다행히 저희도 늦지 않았고 이제 KTX에서도 조금 기다려 주려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전 너무나 감사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제주도에 갔었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해야 좀 정비를 해서 다시 떠야 되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비행기가 여기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는 지금 아이스박스에 지금 나와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비행기는 이게 뭐 30분 연착됐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타였던 와중에 또 어떤 항공사에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또 가능한 비행편 중에 가장 빠른 시간대를 다른 비행기로 바꿔서 이렇게 조정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감사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그 장기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그 팀에도 포함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일까지 담당해야 돼요? 네, 장기 구독팀은 보통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수술을 보조해 주시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씩, 그리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같이 이동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그런 교통편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병원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 어떤 예.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여기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병원 간 의사소통, 이제 교통편 예약, 그리고 장기 구독 물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하고 이제 또 장기 구독 현장에서 또 코디네이터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보조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팀에 그 코디네이터도 포함돼야 돼요라고 질문했는데 네. 답변을 듣고 나니까 수술 담당할 의료진 외에 수술 이외의 모든 일을 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업무가 많겠어요. 업무가 많다면 많지요. 네. 그 뇌사 상태에 빠진 분이 만약에 주변에 병원에 생겼다. 네. 그럼 이제 그 먼저 그 가족들한테 접촉해서 이 장기 이증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면담 진행하는 것부터가 또 일입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이제 만약에 내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 이제 먼저 조심스럽게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근데 내사 기증이라는 또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경우는 그 환자가 평소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까? 않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뇌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주치의는 가족들께 먼저 여쭤보는군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아이고, 말이 안 설득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제 그 설명드리는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끼리도 상의를 해보시고 또 평소에 그런 환자의 그런 심성이나 이제 생활 습관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이런 그 기증의 뜻을 가졌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이제 직접 찾아뵈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할 때만 가는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타인을 향한 그런 기증의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먼저 가서 이렇게 계속 뭐 설득을 알겠어요. 한다거나 안 되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주치의는 혹시 이런 제도 있는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정도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다는 거죠. 네, 가서 절차나 예우나 그런 장기 기증의 그런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동의서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예우라는 표현 방금 쓰셨는데 어떤 예우를 해줍니까? 일단은 이제 이 기증자 예우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기증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제 장기 이식과 관련된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신이 원래 최대한 원상태로 이제 봉합을 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안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끝은 아니고 이제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증 후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다,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조 모임에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먼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후에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사후 관리를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뭐 장기도 이러이러한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뭐
혹시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때도 그 사실만 객관적 사실만 전달합니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사실 그 현장에 가 보면은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네, 왜냐하면 뇌사로 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이 온 경우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게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기증을 예.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위기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최대한 얘기를 경청해드리고 이제 공감해드리고 이제 더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제공해드리는 예, 그런 예. 위기 간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다 경청을 하시고 궁금하신 건 저희한테 여쭤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장기를 기증을 하면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5명이 살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면 뭐 조직까지 기증을 하면 100명 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많은 장기를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보호자분도 계시고요. 예, 예. 반대로 나는 이 장기만 기증하고 하나만 싶다라고. 하겠다, 이렇게. 근데 저희는 전자나 후자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아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병원에 소속돼 있어서 그 이식 쪽 대기자들을 돕는 그런 뭐 수혜자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이 기증 가족분들도 또 상담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뭐 이런 걸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10분 중에 몇 분 정도가 동의하십니까?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설명을 드렸을 때 한 7-80% 정도는 기준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예 생각이 없는 분들이나 경황이 없는 분들은 들어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는 내사 기증을 하고 싶으셨으나 이제 그런 장기의 상태가 너무 악화가 돼서 그렇죠. 이제 실제 기증하기까지는 좀 부적합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렇죠. 뜻은 저희가 너무 잘 알겠는데 예, 어떻게 예. 더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바로 그런 참 안타깝게 뇌사가 된 고인들 또 그 가족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 또 한번 좀 드리고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씩 계속 쌓이고 생기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직업을 안 했었으면은 예. 그런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실제 이 현장에 와 보니 정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그런 그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제 병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바라보니까 대표적으로 장기의 기능이 잘 안 뛰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은 신부전. 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심부전.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공교롭게도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장기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수명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이 악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해보지만 이후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로도 교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또 맞물려서 저희와 같이 이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있고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실제 기증자의 이런 퍼센티지나 수가 그 이식 받아야 되는 분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죠. 너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5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뇌사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그 경우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준이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해요. 네. 안 그러면 막 병원 간에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장기 매매라고 해서 아유, 네, 있었죠, 서로 있었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죠.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근절하고 좀 이거를 예, 공식적으로 하고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은 각 병원에서 대기자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보통 대기자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암이 있다거나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식을 받더라도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먼저 그 질환의 치료를 하고 이제 이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예, 그런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검사들을 다 통과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예. 이제 국가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식 대기자 분들이 이제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이후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이제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심장 이식을 전담을 하는데 심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혈액형과 응급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형 안 맞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O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한테 그 피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어요. 다 줄 수 네, 있죠. 다 줄 수 있는데 반대로 O형은 받을 때는 O형만 받아요. O형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O형이 정말 이로운 혈액형이다, 좋은 혈액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 기증의 현장에 와 보니 O형은 그 O형 기증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A형이나 B형이면 O형 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참 O형이 그래서 대기 기간이 모든 장기 통틀어서 O형이 가장 깁니다. 아이고, 그런 그렇군요. 혈액학적 특성이 있고요. 물론 요거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응급도라고 해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응급한지 예. 그거를 등급을 나눠 놓은 건데요. 0부터 4가 있는데 응급도 0이 제일 급한 순서입니다. 응급도 0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기능이 악화가 되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그 심장과 폐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에크모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에크모 장치를 달고 있는 경우.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일, 수주 아니면 수달 내에 예.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 또 그렇죠. 빨리 이렇게 기회를 주는 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도 1인데 요거는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주사용 강심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숨이 너무 차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이고 입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심실 조력 장치라고 해서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가 나왔거든요. 그걸 달고 있는 분들. 네, 근데 이 장치가 나온 배경도 이식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요 중간 단계로서 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뭐 그런 목적도 있고 아니면 요 치료에서 종결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형과 응급도가 중요하다. 예. 그 외에는 이제 대기 시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먼저 기다린 사람한테 기회가 가고요. 등록한 지 시간이 오래된 분들. 네, 그리고 나이도 기준도 있는데요. 나이는 젊을수록 예, 아무래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한 18세 정도까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국가에서도 가산점을 조금 더 주고요. 이제 19세부터 69세까지는 1점을 줍니다. 70세 이상은 이식이 불가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급하다고 여겨져서 일단 그분들은 이제 가점이 없습니다. 네. 모든 장기가 수혜자한테 이식된 후에는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세련된 용어로 말하면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온 상태인데 내 몸의 면역 체계는 이 타인의 장기를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죠. 예, 적을 공격하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물질이 이식한 장기에 달라붙어서 이 장기의 기능이 소실되는 거를 그렇죠.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면역 억제제라는 약물을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 네, 맞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률이 낮다면서요? 네, 그 스페인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명당 그 기증을 하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 44명, 46명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자료인데 이제 100만 명당 그 기증되는 건수가 7.88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아까 요거의 이유는 저희가 장기 기증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증을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기증한 이후에도 우리가 기증자분을 기억하고 그렇죠. 같이 추모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 별이 되신 분들을 일종의 어떤 사회적으로 대접하고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추모 공원 같은 게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2023년에 작년에? 네, 보라매 공원에 이제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처음 만들어진 거죠. 네, 올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로 근데 알고 있고. 외국, 뭐 아까 미국, 스페인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 메모리얼 월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곳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기증을 하셨으면은 이제 어머니와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 될 때 주말에 이제 가서 누구누구야 너희 아빠는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제 타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장기 기증을 실천한 그렇죠. 아주 훌륭한 분이야. 예. 우리는 우리 아빠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맞아요. 돼. 이러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요.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 좀 배워야 있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할 거고 훌륭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타인을 돕는 어떤 무언가를 또 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무리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 이식을 받게 되는 수혜코 환자의 가족들은 정말 고마워하죠. 정말 이게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신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한 건데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도 느끼십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 그냥 기증도 안 받았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증자가 계셨기 때문에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증자분께서는 이렇게 그런 자책하고 죄책하면서 그런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거를 원치 않으실 거라고. 맞아요. 건강하게 살길 네, 바라죠. 오히려 건강하게 살고 정말 일상을 정말 잘 가꿔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하실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네, 그러나 또 예기치 못한 질환을 앓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증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아, 네, 있습니다. 있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됐는데 그 기증자 관리를 한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렇죠. 심장 이식을 저희 병원에서 받으셨던 분인데 잘 지내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좀 사고가 생겨서 이제 뇌사 상태에 이르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뇌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이식받은 사람인데 혹시 장기 기증이 가능하겠냐고 주치의한테 먼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마침 알겠어요. 제가 그때 당직이었는데요. 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드리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자기가 원래도 이식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정말 기증자분께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 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 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정말 다른 누군가한테도 꼭 전하고 싶다. 되돌려주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뜻을 이뤄드리고자 이제 그런 기증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기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타병원에
타 지역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같이 그 구급차에 태워서 같이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제가 그 어머니와 그 자녀분을 안아드렸는데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이식을 받은 분은 참 고마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그분들은 나한테 장기를 이식해 준 분의 남은 가족분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이제 요게 저희가 예전에 그 장기 매매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지만 그런 금전적인 게 오간다든지 추후에라도. 네. 그래서 국가에서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마운데 네, 이거 네. 보고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예, 예.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 생명 나눔 우체통이라고 해서 아, 이제 서신을 이렇게 편지를 작성을 하면은 알겠어요. 네, 그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예, 이제 한번 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감사의 있습니다. 뜻을 표현할 수 있게끔 네, 길은 맞습니다. 열어줬군요. 네, 맞습니다. 서로 만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정말 이 거룩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 유세훈 코디네이터는 아까 처음에도 소개했듯이 간호사 뭐 중환자실 간호사 하시다가 이 코디네이터 일을 하시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나라 여전히 남성 간호사가 적지 않나요? 전체 간호사 중에 몇 프로쯤 됩니까? 이제는 한 10%? 10%? 좀 넘어 20%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2만 명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아무튼 여전히 적은데 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환자였습니다. 무슨 환자요? 제가 소아암에 걸렸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저기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잠깐 다녔었는데 오늘은 건반을 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혹 같은 게 여기 좀 올라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암세포였군요. 네, 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허. 동네 병원에서는 이건 여기서 못한다. 올라가 봐라. 근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수술하고 그때는 간단하게 쨌거든요. 그거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외래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런. 그걸 들어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악성 종양, 그러니까 활액막 육종이라고 그런 소아암의 한 종류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죽음 그때는 그냥 뭐 떡볶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랬던 시절이었는데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그때 근데 처음으로 이제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도 아프거나 예. 도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못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후에 이제 2차 수술까지 잘 받고 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했던 기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도 남은 일생을 좀 돕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예. 성적을 보니까 게임 중독이었으니까 의사나 이런 건 못 될 것 같아요. 의대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집안 형편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어머니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웠어야 되는데 다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할 형편도 안 됐고 아무튼 근데 이제 작은 누나가 간호사셨는데 마침 도울 수 있는 일? 간호사? 이래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우연히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본 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이렇게 손수건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고 그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 들어드리고 전신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면은 뭐 성별이 어때? 알겠어요. 간호사 하면 되지. 그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코디네이터 일은 본인이 또 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제가 간호학과 4학년 때 중환자실 실습을 돌다가 의식이 없는 환자분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모습에 아, 나도 환자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 간호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중환자실 간호사 일할 때 일이 힘들었지만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심혈관계 중환자실인데 이곳에는 심장 수술을 하는 분들이 수술 후에 오는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심장 이식 수술도 있었는데요. 아, 근데 어느 날은 경력이 이제 좀 돼서 심장 이식 수술 환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의식도 없고 그런 에크모 기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식을 받고 밥도 잘 먹고 멀쩡히 걸어 나가시죠. 코로나가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기적적인 거죠. 그리고 삶의 끝에서 기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과 네. 마음은 어떠한 건지도 궁금했고 알겠어요. 그런 분들을 좀 케어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기 이식이란 이런 겁니다. 좀 한 말씀만 주신다면.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글을 쓰곤 했는데 마침 한 독자분께서 제 글을 읽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메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받고 이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셨던 허허. 오수진 기상캐스터였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그런 홍보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마땅히 예.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제가 좀 표정이 지쳐 보였나 봐요. 환자분이 해준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선생님이 이식 환자들의 소망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과 이식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에게도 기증자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런 어떤 소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건강할 때부터 자, 나는 장기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 굉장히 쉽죠? 네, 쉬운데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웬만한 병원만 가도 다 된다 그러고 네. 온라인으로도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병원에 장기 이식을 하는 병원에 장기 이식 센터에 방문하셔서 그렇죠.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로 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든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손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셋째, 이제 보건소에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는 방법과 예. 그런 서식을 다운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보건소에 이렇게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은 이제 장기기증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장기 기증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